안녕하세요.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가진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한없이 잔인하다고 하지만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엔 아주 모진 일을 겪었지만 지금은 좋은 직업도 얻고 결혼해서 천사 같은 아내와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세상 누구보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도 생기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적어볼 이야기는 바로 저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가까운 지방의 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아버지의 동생이었던 고모와 저까지 이렇게 6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었죠. 제 기억으로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가진 논도 땅도 많았고 저희 농가 밭을 빌려 일을 하던 동네 사람들도 꽤나 많았죠. 할머니의 말로 엄마는 시골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살던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던 거죠. 네 엄마가 시골로 시집 오기 싫다는 걸 네 엄마 얼굴을 고작 딱 한 번 본 네 애비가 얼마나 쫓아다닌 끝에 데려왔는지 모른다. 아주 홀딱 반해서 말이야. 처음엔 우리 집안은 무척 화목했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한 결혼이니 아버지는 엄마를 무척이나 아끼셨어요. 그리고 엄마보다 어렸던 고모 또한 엄마와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고요. 육아에 지친 엄마를 대신해 저를 상냥하게 돌봐주던 고모의 얼굴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흐릿하게 남아있네요. 하지만 저희 집의 화목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남아 제가 6살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의 원흉은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죠.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집안 기와장까지 전부 떼어먹을 심산이냐? 어디 겁도 없이 그 땅을 내다 팔어. 그 땅 아니어도 우리 집 가진 땅 많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저한테 돌아올 건데 어차피 내 거 될 땅 제가 미리 좀 알아서 쓴 거 그게 뭐가 어때서요? 뭐야? 아이고 노름에 미치면 애미애비도 눈앞에 들이밀어도 못 알아본다더니 아이고 조상님. 뒤늦은 노름에 빠진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읍내에 나가 노름판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재미로 아는 형님을 따라 나간 그 자리가 결국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파멸로 이끈 지옥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7살이 되었던 그 해는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읍내 장을 보러 갔다 돌아오던 저희 고모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초상을 치르는 내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으셨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채 25도 넘기지 못한 막내딸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자리마저도 결국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집 아들내민 어째 코빼기도 안 보여? 말도 마세요. 경숙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론 저기 하우스 화투판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눈이 시뻘개진 채로 노름만 하고 있다고 합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차마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셨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한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넋두리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놈이 아무리 노름에 눈가리가 뒤집혔어도 지 여동생 조이근까지 들고 홀랑 날라버릴 줄은 몰랐다. 네 고모 땅에 묻은 바로 그날의 말이야. 아버지는 결국 노름에 빠진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집안 재산 대부분을 홀라당 말아먹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농사를 짓지도 않고 노름판으로만 나돌았고 어쩌다 한번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면 저희 엄마와 끊임없는 말싸움을 벌였죠. 당신 또 술 먹고 들어왔어? 이번에 또 얼마 말아먹었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집 상황이 얼마나 난장판인지 알아? 아이, 고를려. 조용히 해. 이놈의 집구석.
이러니까 내가 들어오기가 싫지. 나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며, 고생할 일 하나도 없게 하겠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이제 내가 나가서 다른 집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내가 동네 창피하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왜 못해?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당신이 여태껏 주제에도 안 맞는 공주님 취급받으며 살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집 돈 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나가서 일해. 그동안 당신이 먹고 누린 거 돈 벌어서 갚으라고. 그 돈 당신이 다 벌었어? 다 아버님 어머님이 번 돈으로 당신도 호의호식하고 산 거면서. 그리고 시골로 시집 오기 싫다던 날 당신이 꼬신 거잖아. 내 인생 어쩔 거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책임지라고. 이 밥버러지 같은 놈아. 뭐? 버러지? 인연이 진짜? 아! 결국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리고 말더군요. 분을 참지 못한 아버지가 저희 엄마의 얼굴에 손찌검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란을 들은 할아버지는 곰방대를 가지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셨어요. 야, 이놈의 소나. 혼을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사내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지 마누라한테 손을 올려? 너도 어디 한번 맞아봐라. 내가 널 너무 곱게만 키웠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프다고요. 이놈 봐라. 이거 안 놔? 감히 지 애비 멱살을 잡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아직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세요? 이놈이! 아버님!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쿵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할머니와 후다닥 나가보니 잔뜩 겁에 질린 엄마의 얼굴이 눈에 먼저 들어오더군요. 영감! 그리고 뒤이어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는 밖으로 도망을 갔고 엄마는 어쩔 줄을 모르다가 황급히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한참 뒤에야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트럭에 실려 읍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영감. 희정이도 당신도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찌 살란 말이오. 그게 제 나이 8살 때였어요. 하지만 불행은 거대한 해일처럼 몇 번에 걸쳐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아주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말이죠. 할머니는 아버지가 또 조의금을 노리고 달려들까 싶어 조의금을 엄마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나이든 자신보단 한 살이라도 젊은 저희 엄마가 지키고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조의금을 노리고 찾아오기도 전인 아주 늦은 밤 할머니의 믿음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의금 전부를 들고 말이죠. 엄마와의 마지막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잠든 저를 조용히 깨워 이렇게 말했어요. 강민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커야 한다. 알았지? 엄마, 어디 가? 강민아, 엄마는 엄마 자신이 행복하길 바래. 그래서 엄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엄마가 미안해, 강민아. 이 엄마 용서하지 마. 그때 그 감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의 갑작스런 작별 인사에 저는 엄마를 뒤쫓지 못했어요. 오래도록 계속된 집안의 불화와 밤마다 들린 엄마의 울음소린 어린 제게도 엄마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이 집과 저를 떠난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죠. 저는 그날 엄마가 손에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고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끄끄하고 울었습니다. 밤이 거치고 엄마가 없어진 걸 깨달은 할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땅과 재산마저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만은 안 된다며 엉엉 울던 할머니를 모질게 내팽개치고 나갔던 아버지는 며칠 뒤 술에 떡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며 돈을 빌려댔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 나이 10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딱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날이 갈수록 할머니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이들이었죠. 아주머니,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요. 저희 집도 넉넉한 건 아니어서요. 자식이 진 빚은 응당 부모가 갚아야 맞지 않겠어요? 결국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재산인 살던 집을 처분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진 빚을 갚으셨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10살 먹은 손주인 절 데리고 읍내에 아주 낡고 작은 사글세방을 구해 들어가셨어요. 하루를 내리 펑펑 운 할머니는 그날 저녁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딱한 내 손주, 이 혜미가 미안하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내 손주 밥 안 굶기고 꼭 학교도 마치게 해줄 테니까. 너마저 잘못되면 이 혜미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강민아, 너는 꼭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바르게 잘 자라야 한다. 알았지? 이후 할머니는 읍내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 또한 학교가 끝나며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힘들게 폐지를 주우는 할머니를 도왔죠. 하지만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돈이 벌리면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그저 입에 겨우겨우 풀칠할 정도였죠. 학교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돈이 없어 저는 친구들 몰래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학급 친구들은 그런 저를 거지라고 놀려댔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일까요? 집에 한동안 쌀이 떨어져 이틀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다리까지 후들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읍내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는 순간적으로 훅 끼친 기름 냄새에 저도 모르게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하필 제가 통닭집 옆을 지나오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 통닭집 앞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왜? 먹고 싶어?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 뒤엔 웬 소도둑처럼 생긴 아저씨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니긴 아까부터 통닭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더만. 하나 사주랴? 정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덥석 받아 먹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자랐기에 생판 모르는 아저씨에게 통닭을 얻어먹어도 되나 싶어서 말이죠.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저씨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기 저 쌀집 보이지? 아저씨 저 가게 사장이야. 그게 아저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가게에 따라 들어가 정말 걸신 들린 사람처럼 통닭을 뜯어 먹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죠. 게다가 아저씨는 제가 통닭을 먹어 치우는 동안 잠시 어디론가 사라지시더니 닭뼈를 말끔히 발라먹은 제게 봉지 하나를 내미셨어요.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며 말이죠. 포장된 통닭과 함께 자초지종을 전해드린 할머니께선 다음날 제 손을 잡고 그 쌀집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저씨를 본 할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이게 누구야? 길식의 아들놈 아니야?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 아직 기억하시네요? 그럼 기억하다 마다. 한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근데 여기 쌀가게 주인이 자네였어? 네, 도시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게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번 아주머니께서 리어카 끌고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동네 분들한테 아주머니 사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아주머니가 맞았구나 싶던 차에 어제 강민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랬구나, 그랬어. 보다시피 내 사정이 좀 그렇게 됐네. 하늘에 내가 뭔가를 단단히 밑보이기라도 한 모양이야. 아무튼 어제 우리 강민이 챙겨준 것도 그렇고 통닭까지 사 보내준 거 고맙다고 말하려고 들렸네. 내가 우리 손주를 볼 염치가 없어. 할미가 돼서 손주 밥이나 굶기기나 하고 말이야. 아저씨는 할머니의 말에 옆에 서 있던 제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주머니, 예전에 저희 집 폭삭 망하고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을 때 아주머니께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다 내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게다가 꼬박꼬박 저한테 생활비까지 보태주셨던 거 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야 뭐 내가 좀 살았을 때지. 내 자식벌 되는 놈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한 동네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았겠나. 그래도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주 마음이 좋아. 아주 장해.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나요?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알게 모르게 힘들게 살던 동네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인간굿이라며 살고 있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신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더 일찍 찾아뵙고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거예요. 아주머니,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옆에서 아주머니랑 강민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엔 한사코 아저씨의 도움을 거절하셨지만 어느 날 제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하자 그때서야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엉엉 우시면서 말이죠. 아저씨는 병원에서 저와 할머니를 데리고 나오며 할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할머니에게 듣기로 그 봉투에 들어있던 돈은 당시 돈으로 아주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걸로 밀린 사글세 먼저 내시고 당분간 생활비도 하시고요. 아이고, 내가 염치가 없어서 이 돈을 어떻게 받나. 우리 강민이 병원비도 내줬는데. 강민이 학비도 내셔야 한다면서요. 게다가 강민이 지금 이렇게 못 먹어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학교에 도시락도 못 들고 다니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손목 좀 보세요. 조금 있으면 강민이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병원에 실려오시겠어요. 아주머니, 제발 제가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 좀 갚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꼭 붙잡은 아저씨의 간곡한 말에 서럽게 눈물을 내비치셨습니다. 이후 아저씨는 정말로 할머니와 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주 저희 집에 들러 쌀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때 되면 제 학비에 한 번씩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건네주기도 하셨죠. 그런 아저씨에겐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아주머니 또한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가끔씩 아저씨를 따라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던 아주머니는 장을 한 보따리 봐와서 저희 집 빈 냉장고를 채워주기도 했고 음식을 직접 차려주시기도 했죠. 반면 저보다 2살, 3살이 많았던 아저씨의 두 딸은 종종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속을 썩이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가끔 제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죠. 우리 두 딸이 강민이 너처럼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제 부모 끔찍이 생각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난 내 자식들만 생각하면 아주머니가 부럽다 부러워. 이번에 우리 큰딸이 글쎄 친구들하고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까지 갔다. 아니 사내 놈도 아니고 무슨 계집애가 그렇게 험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야. 게다가 우리 둘째는 무슨 사춘기가 그렇게 세게 온 건지 집에 오면 자기 방문부터 걸어 잠궈. 전 그래도 아저씨 딸들이 부러운데요. 아저씨,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아저씨 따님들도 틀림없이 나중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강민이 그냥 아저씨 아들 할래? 나중에 알고 보니 아저씨 둘째 딸은 어릴 적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고아원에서 입양을 한 자식이었다더군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자신을 도와준 할머니처럼 아저씨도 부모 없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다면서요. 게다가 두 딸을 워낙에 차별 없이 키운 탓에 둘째 딸은 자신이 입양아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하네요. 고등학생 때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을 때 자신의 부모와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다는 걸 둘째 딸이 안 그때서야 아저씨 부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요. 그때 둘째 딸이 울며 불며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걸 아저씨가 할머니께 하소연하는 바람에 저와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편 저는 중학교에 들어간 후 신문 배달을 시작했고 아주 조금씩이나마 집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어요. 적은 돈이나마 할머니께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된다며 저를 극구 말리셨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아저씨에게까지 저를 말려달라며 부탁을 하셨더군요. 저를 한 포장마차로 불러낸 아저씨는 제게 소주를 딱 한 잔 따라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받아. 딱 한 잔은 괜찮아.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강민아, 네가 중학교 3학년이지? 아저씨도 딱 네 나이 때 고등학교 안 가려고 했었어. 먹고 살려고. 그때 나한텐 너 같은 할머니조차 없었거든. 근데 그때 사람은 배워야 한다며 내 학비까지 내주면서 말리셨던 분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네 할머니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에게 배운 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 너 지금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든다고 했지? 그 공부 손에서 놓지 말고 고등학교에 가서 꾸준히 해. 그리고 대학도 가. 이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공부를 못하면 몰라도 공부를 잘하는데 왜 배우는 걸 포기해? 강민아, 이건 너와 네 할머니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못 산다고 배움을 포기하면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게 되면 그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끊어지는 거다. 알겠니? 아저씨는 이후에도 진중한 조언을 계속 해주셨어요. 결국 저를 앞에 앉히고 2시간가량 설교를 하시던 아저씨는 소주 3병을 뚝딱 비우고는 그만 취하시고 말았어요. 저는 아저씨를 부축해 겨우 집으로 옮겼고 아저씨는 아주머니께 애를 앞에 두고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냐며 등짝을 맞으셔야 했죠. 결국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읍내에 있는 학원에까지 보내주셨죠. 언젠가는 아저씨께도 이 은혜를 갚으리라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지도 아저씨께 은혜를 갚지도 못했어요. 미안하다, 강민아. 이 헬미가 없어도 꿋꿋하게 힘내서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폐지 줍기에 남의 집 식당 일에 허드렛 일까지 전전하던 할머니는 결국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제 나이 18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 유일했던 저의 가족이 영영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망연자실에 있는 저를 도와주셨던 건 그때도 역시 아저씨뿐이었어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절 대신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주셨고 사글세방에 홀로 남은 저를 이전보다 더 자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무너지면 안 돼, 강민아. 이 악물고 살아야 한다. 지금 무너지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 너야. 아주머니께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학교 다녀오랴 학원 갔다가 집에서도 공부하랴 정신이 없어 엉망이 된 저희 집을 저 몰래 청소해 주기도 하셨죠. 그런 두 분 덕에 저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날 두 분의 집으로 가 두 분께 큰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 이 은혜 정말 살면서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을게요. 아유, 그 어렸던 강민이가 벌써 이렇게 다 컸네.
아휴, 나도 주책이지. 왜 이리 눈물이 나나.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이내 방에서 웬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더군요. 봉투를 열어본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다름 아닌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가져다가 등록금하고 서울에 월세방도 하나 구해라. 아니에요, 아저씨. 저 할머니가 제 등록금 하라고 일전에 안 쓰고 모아두셨던 돈 있어요. 저 이 정도로 염치 없지 않아요, 아저씨. 그냥 봐도 이 아저씨가 예전에 말했지. 대학 가도록 내가 도와준다고. 할머니가 남겨두신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네 생활비로 써. 서울 물가 보통 아니다. 월세방 구하는 것만 해도 다달이 나갈 돈이 태산일 거야. 하다못해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숙사비는 내야 할 것 아니니. 이 아저씨는 네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대학에 붙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정 미안하면 나중에 갚어. 나중에. 너 성공해서 등록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때 말이야. 아저씨가 그땐 잊지 않고 너한테 받아가마. 알았지? 그땐 정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생판남인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분과의 연락은 끊기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휴대폰 전화도 집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나중엔 아예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더군요. 놀란 마음에 고향에 내려가 봤더니 이미 아저씨는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쌀집 또한 문을 닫았고요. 주위 분들에게 여쭤봤지만 아무도 갑자기 아저씨가 이사 간 이유를 몰랐죠. 결국 전 아저씨를 마음 한구석에 묻은 채 외로운 서울살이를 견뎌냈어요. 다행히 좋은 대학에 다닌 덕에 저는 쉽게 과외 선생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과외 일은 제법 벌이가 쏠쏠해 저는 어렵지 않게 월세와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 수 있었어요. 스스로 등록금까지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일이 조금 고되긴 했지만 다행히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한 학기 등록금 정도의 돈 덕분에 아슬아슬하긴 해도 저는 모든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저는 몇 번의 낙방 끝에 드디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변리사의 길로 접어든 대학교 선배의 연줄로 운 좋게 수습 변리사 시절을 대형 법인에서 보내게 되었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끔 너무 힘이 들 때면 저는 어김없이 할머니와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설 힘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돌아가신 할머니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아저씨를 그리워하며 살아갔죠. 몇 년간의 법인 생활 끝에 저는 제게 도움을 주었던 대학교 선배와 동업을 하여 특허 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30대 시절은 미친 듯이 일에만 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함께 술을 한잔하던 그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강민이 넌 연애 안 하냐? 연애요? 글쎄요. 너 그렇게 일만 해서 번 돈 다 어디다 쓸래? 그러지 말고 너 소개팅 한번 해라. 우리 와이프 친구고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착해. 게다가 이런 소리 한다고 네가 불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너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데 중학교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힘들게 자랐다나 봐. 그래서 그 여자도 너처럼 일만 하다가 35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저는 거듭된 선배의 권유로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이 39에 말이죠. 그렇게 만난 그 여성분과 저는 무척이나 말이 잘 통했어요. 선배의 말처럼 정말로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죠. 힘들게 자라왔음에도 성격에 모난 구석 하나 없이 말입니다. 게다가 둘 다 고아라는 공통점이 있어 빠르게 가까워진 우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부 미팅을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육교를 건너게 되었어요. 차를 주차해 놓은 공용 주차장이 길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육교를 건너는데 육교 끄트머리에 머리가 덥수룩한 노숙자 한 명이 깡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괜히 찝찝한 마음에 그 노숙자를 빙 둘러서 계단으로 향하려는데 순간 뭐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숙자를 자세히 뜯어본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숨을 헉 하고 들이켰죠. 아저씨? 그 사람은 바로 20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맨 그 아저씨였던 겁니다. 20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왔던 저의 은인 말이죠. 아저씨, 강민이? 아저씨 또한 40살이 된 저를 한눈에 알아보시더군요. 저는 너무 반갑고 벅찬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아저씨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도대체 그때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가셨던 거예요? 휴대폰 번호 왜 바꾸셨고요? 제가 얼마나 아저씨를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아저씨, 근데 지금 모습이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아저씨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감돌던 그때 아저씨의 배에서 엄청나게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아저씨는 민망한 듯 얼굴을 붉히셨고 저는 그런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식사 안 하셨으면 저랑 국밥이라도 먹으러 가실래요? 됐다. 요즘 식당들도 노숙자가 들어가면 기겁을 하고 싫어해. 그럼 저희 집으로 가세요. 거기서 우리 배달시켜 먹어요. 아저씨는 머뭇거리더니 이내 절 따라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에 전화해 곧바로 퇴근해 보겠다며 선배에게 양해를 구하곤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배달을 시킨 국밥을 아저씨와 함께 먹으며 저는 인내심 있게 아저씨가 입을 여시길 기다렸죠. 결국 아저씨는 가지고 오신 소주로 입가심을 하신 뒤에야 머뭇거리며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사정을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시로 나가 살던 우리 첫째 딸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어. 사람 한 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렸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다나 봐. 거기서 딸이 의자를 사람한테 집어던진 거야. 딸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부모된 도리로 다친 사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있나. 물론 돈으론 갚을 수도 없는 중죄였지만 그래도 병원비에라도 꼭 보태서 쓰시라며 나랑 아는 가게랑 집까지 팔아서 그 집안 식구들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건넸지. 사정이 그렇다 보니 휴대폰비 내는 것마저 버거워져서 휴대폰까지 없애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우린 다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둘째 딸네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네. 방 한 칸짜리 집에 세 식구가 살게 된 거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대출까지 잔뜩 받아서 나랑 아내랑 식당 하나를 차려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겨우 먹고 살만해지고 집도 겨우 방 2칸짜리 빌라로 늘려서 둘째 딸이랑 잘 살아가려는데 큰딸이 출소를 하고 찾아왔어. 둘째는 자기 언니라면 치가 떨리도록 싫어했는데 뭐 어쩌겠나. 때려 죽일 듯 미워도 내 자식이고 가족인 것을.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소주 한 잔을 들이키셨어요.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은 그 잔에 저는 말없이 소주를 다시 채워드렸죠. 근데 글쎄 그년이 감옥에 갔다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 사기를 치다 걸린 거야. 제발 합의금 좀 내달라고. 아니면 자기 또 감옥 간다고 엉엉 우는데 내가 극구 반대하던 걸 마음 약해진 아내가 결국 가게 보증금을 빼서 합의금을 마련해줬지. 그 뒤엔 내가 건설 현장으로 나가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둘째 딸이 그때 정말
얼마나 난리를 쳤나 몰라. 분명 또 사고 칠 게 뻔한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니나 달러. 둘째 말대로 큰애는 결국 또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어. 그땐 더 이상 합의금을 못 내준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때 큰애가 부모가 돼가지고 그까지 돈도 못 해주냐고 고래고래 악을 썼어. 나 같은 건 부모도 아니라고. 2번 다시 자기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아내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12년 전에 결국 세상을 떠났지. 그렇게 망연자실해 있는 나한테 둘째가 그러는 거야. 엄마도 죽은 마당에 자기도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겠다고. 어차피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으니 남남 아니냐면서 말이야. 그리고 다음 날에 둘째는 정말로 집을 나갔네.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붙잡았는데도 말이지.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이었던 게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둘째가 함께 살던 집 전세금까지 다 빼서 나갔던 거야. 그 전셋집이 둘째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지. 나중에 물어 찾으니까 그때 둘째는 다단계에 빠져 있었더라고. 아예 그곳에서 합숙을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겨우 찾은 둘째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되지 말고 꺼지라더구만. 길러준 생색 내려온 거면 주소 잘못 찾았다고 말이야. 그리고 경비들을 불러서 아예 날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갈 힘도 희망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건설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돈을 벌며 노숙 생활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더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도 서울에서 노숙 생활을 하기가 가장 수월하다는 다른 노숙자의 말을 듣고 서울에 올라온 지가 벌써 5해가 넘었다는 아저씨의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죠. 아저씨, 제가 늦게라도 더 열심히 아저씨를 찾았어야 하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살고 계신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강민이 네가 뭐가 죄송해?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인 것을. 내가 항상 밖에선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살았어도 정작 내 자식들에겐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봐. 그러니 큰 놈도 둘째도 그렇게 모질게 날 버렸던 거겠지.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저씨,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 아저씨께 은혜 갚고 싶어요. 아저씨 우선 저랑 여기서 같이 지내요. 보시다시피 저 성공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좋은 대학 졸업해서 무려 변리사까지 됐다고요. 그래, 집이며 차며 좋은 걸 보니 네가 성공한 것 같아 나도 참 뿌듯하다. 그런데 강민아, 난 그걸로 됐어. 아내 그렇게 보내고 자식 농사도 다 망친 마당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니?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길에서 눈 감으련다. 아저씨는 이미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 기억 속 아저씨는 누구보다 희망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거의 애원하듯 부탁을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아직 제가 있잖아요. 아저씨가 자식만큼 귀하게 대해주신 저요. 저 살면서 단 하루도 아저씨를 잊어본 적 없어요. 아저씨는 제게 은인, 아니, 절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신 아버지 그 자체라고요. 아저씨, 제발 저랑 함께 지내요. 네? 예전에 아저씨가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저희 할머니께 부탁했듯이 저도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결국 아저씨는 제 애원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우선 아저씨께 욕실과 제 옷을 내어드렸고 이후 아저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니 다행히 혈압이 조금 높은 것 말고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던 터라 병원에서 며칠간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아저씨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여자친구에게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제게 아저씨에 대해 입이 닳도록 들었던 여자친구는 자신도 꼭 한번 아저씨를 뵙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저씨가 퇴원을 한 날 여자친구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으로 정말 인사를 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강민 씨한테 들었어요. 자기한텐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라고. 난생 처음 남편 될 사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사와야죠. 부모님? 아이고, 가당치도 않아요. 내까짓게 부모는 무슨.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잘 알아요. 형편 어려운 고아한테 아저씨 같은 분의 선의가 얼마나 생명줄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저씨, 이 사람 모른 척 안 하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 남편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저씨는 여자친구의 감사하다는 말에 결국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종종 저희 집에 아저씨를 뵈러 놀러 왔습니다. 하도 여자친구가 자주 놀러 오자 아저씨가 제게 어느 날은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지혜가 참 사람이 선하고 곱다. 근데 강민아, 너희 혹시 둘이 데이트해야 하는데 괜히 날 챙겨주겠다고 집에서만 만나는 거 아니냐? 에이, 아니요 아저씨. 지혜는 아저씨가 무척 좋은가 봐요. 돌아가신 자기 아빠가 생각난다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지혜 마음속에 부모님의 빈자리가 많이 컸던 모양이에요.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무척이나 신경 쓰이셨던 듯 이후엔 여자친구가 오면 더 살갑게 대해주셨죠. 이후 저는 살던 집을 아저씨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한 집을 매매해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죠. 아서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어떻게 봤니? 네가 피땀 흘려서 본 돈으로 얻은 집일 텐데 난 그냥 나가서 작은 월세방 같은 데 들어가도 된다. 이 집 원래 너희 신혼집으로 쓰려고 했다며? 해먼 돈 쓰지 말고 그냥 원래 네 계획대로 여기서 살아. 아니요 아저씨, 제가 원래 살던 집이라 살림살이도 다 했으니까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제 마음은 더더욱 편하고요. 아저씨, 이래봬도 저도 지혜도 돈 잘 벌어요. 아저씨가 전에 그러셨잖아요. 대학 등록금 정도 누술 정도로 성공했을 때 아저씨한테 받은 은혜 갚으라고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이런 집은커녕 어디서 객사라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거절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3개월 뒤 열린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아저씨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서 직접 쓴 편지를 낭송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엔 아저씨에 대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담았었죠. 지금 혼주석에 앉아 계신 분은 제 친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고아였던 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챙겨주시며 나중엔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셨던 훌륭한 분이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죠.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제가 번듯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와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저씨는 결국 손수건이 흠뻑 젖어들도록 펑펑 우셨습니다. 그런 아저씨 덕분에 저도 아내도 결국 눈이 뻘개진 채로 결혼식을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앨범엔 우리 세 사람 모두 두 눈이 퉁퉁 부은 사진들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임신 8개월 차인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워낙에 몸이 약한 사람이라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 저는 항상 노심초사 중이죠.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더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결혼식 이후로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들 며느리 하며 오히려 아버지라는 호칭을 즐기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힘들지도 않으신지 매일같이 반찬이며 미역국이며 먹을 것들을 잔뜩 해서 저희 집으로 날라다 주십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퉁퉁 부은 아내의 다리를 온종일 열심히 주물러 주시곤 해요.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다리가 어쩜 이렇게 부었냐? 야, 강민아, 너 잘 때마다 지혜 다리 잘 주물러 주고 있지? 요샌 그 뭐냐, 그 튼살 크림인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신랑이 잘 발라줘야 애기 낳고서도 몸에 흉이 안 진다더라. 내가 사다 놨으니까 몰랐으면 이제라도 챙겨서 잘 발라줘. 아버님은 어쩜 저 사람보다 그런 걸 더 잘하세요? 모르긴 왜 몰라?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내 딸같이 귀한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 부모인 내가 응당 임신에 대해선 박사가 되어야지 않겠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영양제 먹을 시간이네. 기다려봐라. 내가 물 떠가지고 오마. 정말 옆에서 보다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이신지 남편인 제가 오히려 민망해지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끔은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두 번째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버지의 새로운 자식이 되었고 아버지는 저와 아내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린 뒤늦게 다시 얻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채널의 사연을 종종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해주었거든요. 요즘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사연 튜브의 사연을 틀어놓으신다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 아버지와 저와의 인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서로 인생에 닥친 시련을 딛고 결국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된 우리의 이야기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우리 이야기가 들려서 놀라셨죠? 저도 막상 제 손으로 그간의 이야기를 적어보니 참 생소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아버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지 저 봤어요. 음주량이 많아지셨던데요. 집에서 무료하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랑 지혜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면서 우리 찰떡이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까지 전부 지켜보셔야죠.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아셨죠?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갖게 된 저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운아예요. 그러니 부디 더 이상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못난 부모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속 상처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저랑 지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적어도 앞으로 눈물 지으실 날은 없도록 해드릴게요. 아버지, 저희 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를 자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에도 그리고 그 다음 생에도 꼭 제 아버지로 태어나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다들 부모님과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